네, 이번 시간에서도 제 객체 지형 기초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멸자, 디스 포인터, 그리고 어, 헤더 파일과 이제 CPP 파일 좀 나누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멸자에 대해서 다뤄보겠고요. 이제 소멸자 이제 영어로 destructor라고 합니다. 클래스에서 소멸자란 생성자와 반대 개념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메모리에 잡힐 때 수행하는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소멸자는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수행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생성자에서는 객체가 생성될 때 필요한 초기화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소멸자에서는 객체가 사라질 때 깔끔하게 객체를 제거하기 위해 객체 제거를 끝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깔끔하게 제거한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C++에서 new를 통하여 메모리를 생성하였다면 delete를 통하여 메모리를 해주어야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작업을 매번 수작업으로 한다면 귀찮을 뿐더러 놓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변수가 계속 메모리에 잡혀져 있는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멸자의 delete 명령어로 메모리 해제를 해주는 역할이 이제 소멸자에서 사용되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메모리 해제 조건은 객체가 존재하는 영역이 끝났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중괄호 안에 있는 객체는 중괄호를 벗어나면 객체는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일단 아래 코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세로 고침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런 코드가 있고 이 코드에서 이제 이런 이제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객체를 선언을 하였죠. 여기서 보면은 에, 여기 있는 이 클래스 명과 같은 명으로 시작된 함수가 이제 생성자고, 이 생성자와 비슷한데 이 앞에 물결 무늬가 있는 것이 이제 소멸자 디스트럭터입니다. 위 코드에서 제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물결 무늬의 생성자처럼 생긴 게 이제 소멸자 역할을 하고,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소멸이 되는데, 예, 객체가 소멸될 때 이 소멸자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어떤 순서로 이제 소멸이 되는지 위에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객체가 소멸되는 순서대로 소멸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순서대로 소멸자가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객체가 생성되는 순서는 S1, S2부터 생성되겠죠. 그래서 S1 객체의 생성자 먼저 실행되고 S2 객체의 생성자 다음으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자를 보면은 S2의 소멸자가 먼저 실행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S1의 소멸자가 다음으로 실행됐습니다. 이제 위 코드를 실행하면 생성자와 반대 순서로 소멸자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객체를 생성할 때 스택에 쌓아놓고 last in first out 순서로 객체가 제거되면서 소멸자가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생성자를 객체를 생성할 때 스택에 넣고 그 스택에서 이제 팝하는 순서대로 소멸자가 이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 코드의 메인 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S1을 이제 포인터 형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new 형태로 이제 메모리를 잡기 위해서고, 그 다음 S2를 이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제로 먼저 S1부터 제거를 해주기 위함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가 이제 이렇게 먼저 1번 S1부터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 S2부터 생성을 했죠. 그리고 아까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 중괄호가 해제되면서 중괄호를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되는데 그때 스택에 있는 last in first out 순서로 이제 2번 객체부터 먼저 소멸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딜리트 연산자를 딜리트를 통해서 이제 S1부터 먼저 강제적으로 이제 소멸을 해줬죠. 그래서 디스트럭터도 1번부터 먼저 실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설명하면 위 코드의 메인 부분만 실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소멸자가 실행됩니다. 딜리트 S1을 통하여 S1을 먼저 메모리 해제해 주었기 때문에 먼저 소멸자가 실행되었습니다. new를 이용하여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딜리트를 이용하여 제거를 해주어야 메모리 누수가 없게 되는데 사람이 매번 해주기가 이게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멸자에 딜리트를 지정해 놓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STL을 이용하면 STL 내부적으로 소멸자의 딜리트 역할이 수행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추천하는 거는 잘 만들어진 STL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이 코드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 이 소멸자의 역할이 이제 객체가 이제 메모리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어, 객체가 이제 사라질 때 어떤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소멸자를 쓰는데 이렇게 new로 생성한 이런 new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한 것은 반드시 딜리트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딜리트를 안 해주게 되면은 메모리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거를 한번 좀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위와 같이 코드를 만들면은 소멸자에서 메모리 해제가 제가 안 시켜줬죠. 이렇게 주석 처리줘서 안 시켜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객체는 사라지지만 메모리에서 이렇게 동적 할당한 부분이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보면은 프로세스의 메모리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해주기 위해 이렇게 소멸자에 딱 한번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이 소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소멸자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C++ 표준에 잘 정의된 것들을 잘 쓰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뤄볼 거는 이제 디스 포인터와 연쇄 호출, 체이닝이라는 거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제 디스 포인터는 클래스 내에서 클래스 자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해당합니다. 만약 파이썬을 써보셨으면 파이썬 클래스에서 셀프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셀프 점 어떤 멤버 변수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디스 클래스를 사용하면 클래스 내부의 함수 또는 멤버 변수를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연쇄 호출이 가능해집니다. 제 아래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디스 포인터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디스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개. 명확하게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연쇄 호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명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보고 이 클래스 안에 이런 이제 생성자와 멤버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디스가 있죠. 이런 디스를 쓰는 거를 이제 디스라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디스는 클래스 내부의 함수나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this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this는 클래스 자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명확히 지칭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 또는 함수를 접근하는 것이죠. 이런 디스 포인터는 명확하게 클래스 내부의 멤버 변수나 함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더 좋은 용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연쇄 호출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할 거는 this라는 이 키워드는 이제 이 클래스 자체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나 안 쓰나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쓴다는 거는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건데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건 어떤 헷갈린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set id가 지금 이런 멤버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도 있지만 다른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 이 클래스 외부에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set id일 수도 있고요. 함수명이 그런 것들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this의 화살표하고 set id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이 클래스에 속한 멤버 함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연쇄 호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한번 쭉 보시고요. 일단 클래스 내부에 add 1 클래스 내부에 이 add 1이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add 1 함수를 보면은 return 타입의 void이므로 return 타입 void죠. 덧셈 연산을 매번 해줄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쵸? 매번 해줄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 줘야 합니다. 반면 add to 함수를 보면 return 타입이 reference이므로 이 레퍼런스를 받아서 연달아 함수 호출이 가능해져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연산을 하는데 이 add 1은 이제 return 타입이 이제 없고 void이고 그 다음에 이 add 2 같은 경우에는 return하는 이게 일단 레퍼런스 타입으로 이제 return을 하는데 이 return을 보면은 this의 이런 값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으로 반환을 하게 되죠. 이 방법을 연쇄 호출 또는 체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객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d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를 생성을 하고 이 레퍼런스 타입의 생성한 변수를 이용해서 다시 add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리턴 타입으로 받게 되면은 바로 메인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c2.add 하고 다시 뒤에 점 해서 add 하는 이렇게 연달아서 호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체이닝을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매번 매 라인마다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체이닝이라는 것이 있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표준 C++에 잘 선언된 것은 잘 쓰자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잘 선언된 게 이제 STL이고 STL은 이런 다 체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STL을 쓸 수 있으면은 STL을 쓰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체이닝을 잘 쓰면은 코드를 깔끔하게 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룰 거는 이제 클래스 코드와 헤더 파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의 생성자, 소멸자, 함수들 모두를 다 정의해 놓으면은 한 코드 파일의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가독성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개의 클래스는 한 개의 헤더 파일, 한 개의 CPP 파일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다시 한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클래스는 한 개의 헤더 파일과 한 개의 CPP 파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즉 한 개의 클래스 안에서는 어떤 부분은 헤더 파일에 넣고 어떤 부분은 CPP 파일에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헤더 파일에는 클래스의 선언 및 함수의 정의, 클래스의 선언, 그리고 함수의 정의에만 헤더 파일에 두고, 그리고 CPP 파일에는 함수의 상세 코드를 따로 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한 코드의 클래스의 정의와 코드를 모두 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가 선언이 되었고, 클래스의 정의, 이제 정의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클래스 리턴 타입, 클래스명, 그리고 파라미터, 이것들을 이제 클래스의 정의라고 하고, 클래스 코드 내부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의 정의 부분과 그 코드 영역 부분이 같이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간단한 연산을 하는 건데도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코드가 길어 보이죠. 이거를 클래스 헤더 영역과 이제 코드 영역 부분으로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어놨듯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선 기능이 참 좋은데 함수 접기 기능을 하면은 이제 클래스의 이 함수의 정의 영역만 보일 수 있도록 접기 기능이 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드를 이제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하는 게 이제 보기가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여기 calc.hpp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헤더 파일로 두고 이거는 CPP 파일로 따로 분리해 놓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래스 안에 이제 함수 영역이 이렇게 정의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return 타입, 함수명, 매개 변수 이렇게 분리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더 파일 안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CPP 파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의 영역을 선언하고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코드를 위와 같이 헤더와 CPP 파일로 나누면은 메인에서는 헤더만 읽어와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헤더에서는 클래스의 정의된 부분과 주석 등을 통해서 클래스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메인에 있는 코드로 실행이 되는데 그 메인에서는 이 헤더 이 부분만 읽어와서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헤더를 보다가 이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지라고 이제 궁금하면은 이제 이 CPP 파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잘 아는데 이 코드 전체가 매번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이 호출하는 이 영역만 보고 싶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만약 각 함수의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면 CPP 파일에서 찾아보면 되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 코드가 좀 더 역할별로 간결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위와 같이 쉽게 나누려면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함수 정의와 상세 내용을 모두 블럭을 씌운 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Quick Action and Refactoring이라는 메뉴가 가장 상단에 뜹니다. 그 말은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을 때 상세 내용을 모두 블럭을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오른쪽 키를 탁 누른다는 말인데 누르면은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킥 액션의 리팩토링이라는 게 뜨고 이거를 클릭하면은 move definition location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또 뜨게 되는데 즉 이렇게 리팩토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따로 바로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상세 코드가 분리가 된다는 말인데 즉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이다 보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 기능을 따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와 클래스의 코드와 헤더 파일을 이제 따로 분리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코드를 간결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영상은
클래스와 콘스트부터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